이번 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이 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들은 오늘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합동연설회를 진행하는데요. 4명으로 추려진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특임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동시 특검을 주장하자 다시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동시 특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전반적으로 짚어볼까요? 이 특검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중대 사안인 경우에는 이제 특검 같은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장동 특검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지금의 여당이 제안을 했었지만 그때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그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대장동 특검 이제 받자 얘기를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거는 뭐 처음에 주가 조작 사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1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1심 판결에 대해서 결국은 특검으로 가는 명분을 제공했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두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얼마만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열애를 친다 하더라도 국회가 특검만 갖고 하는 건가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 말고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잖아요. 물가 문제도 그렇고 난방비에 대한 문제, 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적 요인들을 경제 위기 문제를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특검만 가지고 간다면 모든 게 아마 특검 블랙홀이 될 거예요. 그쪽으로 빠져버리니까 더욱더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는 듣지 못하는 경우. 오죽하면 지금 정의당조차도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돼서는 좀 회의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대국회 전략이라는 거는 변함이 거의 없어요. 끊임없는 이제 투쟁의 바탕을 두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도도 좀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보면은 현재 취하고 있는 대국회 전략에서 좀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동시 특검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짚고 갈까요? 대장동 특검 얘기는 원래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나오는 대장동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건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걸 보자는 게 아니라 이른바 50억 클럽에 좀 집중돼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조차도 곽상도 전 의원의 그 1심 무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이 지금 1심 판결 결과가 지금 50억 클럽이 지금 곽상도 전 의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권순일 대법관도 있고 여러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일반에서 봐도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이기 때문에 이건 뭐 뇌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무죄가 났는데 뭐 2심 뭐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이라는 게 전반적인 뭐 대장동 개발, 백현동 개발, 위례신도시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부터 저는 대장동 특검은 의미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검찰 수사를 한다면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민주당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여러 번 이제 상당한 기간에 동안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로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 그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이 있었잖아요.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하나의 그 맞불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또 보면 말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론이 또 높아요 또.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뭐 지난 정권 때 별로 문제가 안 생기고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일반에서 볼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너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을 수가 있고 바로 그 여론이 반영된 게 김건희 여사 특검의 여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볼 때 김건희 여사 특검이 민주당으로서는 주장할 수 있지만 정의당이 신중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일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게 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맞불용이 된다면 정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2019년도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의 이른바 스탠스가 좀 애매했단 말이에요. 그때 상당히 정의당이 그때부터 어려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걸 우려하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른바 뭐 노란봉투법과 이제 어느 정도 연대를 해가지고 연결시켜서 어쨌든 뭐 이제 특검을 성사시키려는 것 같아요. 이른바 패스트트랙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 제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여론이 좀 높다 하더라도 네. 제가 볼때 실현 가능성이 없고 정당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시 특검이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만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더 좀 높다고 있다고 봐요. 보시나요?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쌍그리 특검을 주장합니다만 네. 일단 주장을 두 개를 해놓고 어느 하나를 취하려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 쌍그리 특검보다는 대장동 특검 쪽에 왜냐하면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곽상도 전 의원의 그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동시 특검 자체를 국회의장을 우회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려면 정의당의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한데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 교수님께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는 대장동 50억 클럽만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의 가능성이 좀 높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정의당이 협조를 할 가능성 역시나 미비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분리 대응을 하겠죠. 그 사실 얘기해서 지금 뭐 대장동 50억 특혜에 대한 특검 부분하고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 부분은 이제 분리해야자라는 부분이고 특검이 우리가 왜 특검을 하죠? 어떠한 실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밝혀내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한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고약한 게 뭐냐면 이걸 연계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와주면은 뭐 예를 들어 선거법 개정을 할 때 정의당 손을 들어주겠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이번 특검법에 우리가 동의를 해준다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거래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순수하게 왜 특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대장동 특혜 의혹이든 뭐든 대장동 50억 클럽이든 그거의 큰 몸뚱어리는 대장동 아닌가요? 그럼 그 대장동 사건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연관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재명 지금 당대표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돼서 대장동만 나오면 민주당은 그냥 집중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국회로서의 그런 모습을 딱 보이지 않으면서 정말 순수하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하겠다라. 그럼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체포동의안 만약에 국회에 넘어왔을 때 과연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대전에 있는 조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직을 내려놔라. 그럼 우리 특검에 동조해주겠다. 그러니까 특검이 특검답게 되려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특검 받아라. 특검 안 받으면 특검 안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 뭐 그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러한 표피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근본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대장동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이 민주당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민주당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에 재직 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비리를 왜 민주당이 전부 다 이 부분을 방탄하려고 하느냐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새로운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그동안 가져왔었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편을 줘야죠. 정말 그렇게 대장동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떳하고 당당하면 영장실질심사 한번 받아보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는 검사가 판단합니까? 법원이 판단하는 거지.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뭐 특검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참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민주당은 동시특검 주장하면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발언을 토대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당 내부적인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거센 상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좀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후보 같은 대선을 목표로 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우려가 된다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온 말인지 좀 저 잘 모르겠어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우려했던 게 일단 그래도 처음엔 윤심 논란 일색으로 가지만 후보 등록이 끝나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경선 이제 최종 결과가. 근데 아직도 윤심 경쟁이 지속되는 것과 넘어서 이전 투구 양상을 하고 있어요. 점입 가경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네. 김기현 후보가 어떤 생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되면은 윤 대통령 탄핵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신평변 사람 분이 안철수 후보가 되면 윤 대통령은 탈당해야 된다, 뭐 탈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 그 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대통령이 왜 탈당합니까? 과거에 임기 말에 레임덕이 오고 그러면 현직 대통령 탈당해라. 그냥 이제 국회의원들 그 정당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총선이 우려가 되니까 그런 얘기 많았어요. 김영삼 대통령 보고 이제 이회창 총재가 탈당하라고 그랬고 항상 탈당했어요. 거의.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경선 과정 속에서 심평 변호사가 그 말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윤 대통령 탈당, 윤 대통령 탄핵. 근데 탄핵이라는 건요 헌법상에 나와 있잖아요. 탄핵이라는 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헌법상에 규정한 그런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할 거란 얘기입니까? 전 글쎄 김기현 후보가 어떤 생각에서 어떤 전략적 어떤 선거 공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네. 가지를 않고 또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경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어떤 식의 논평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저기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장재원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실어준 발언하고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 여당 집권당의 경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후보 등록하고 좀 나아질 줄 알았다고요. 담론도 나오고 이슈도 나오고 많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도 선거공학은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근데 이건 점점 더 정도가 좀 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렇게 가서 내년 총선에서 저는 윤 대통령이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이른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전화만 김 교수님 그런 얘기 많이 한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아마 총선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윤 대통령이 아니라 여권이 패배하면요. 정말 정권은 어려워집니다. 중간평가의 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내년 총선은. 지금 의석이 민주당이 많은 건 뭐 지난 정권 때 일이니까. 근데 총선 전략의 연계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건 과연 누구의 발상인 것인지. 일단 첫째 당위적으로 맞지가 않고. 둘째 총선 전략으로도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난 단일화 과정에서 많이 속을 썩였죠. 거치게 표현하면. 그렇더라도 단일화 했던 후보 아닙니까?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신영복 뭐 교수 얘기도 꺼내고 말이죠. 그 신영복 교수 얘기 꺼내면 그 이른바 색깔론에 완쳐서 본다면 그런 분과 왜 단일화했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보수 진보의 문제를 들어서 과연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사료가 너무 없다. 그런 쪽으로 계속 갈 거냐? 3월 8일까지. 전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어떤 그 기류를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국민의힘 경선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지 않느냐. 단지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올라간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이념적 지향이 다른 후보가 같다는 건 그래도 국민의힘이 건강하게 작동된다라고 긍정평가하고 싶습니다만 여전히 지금은 탄핵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국민들에 너무 실망을 준다.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 김기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라 그냥 탄핵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 김기현 후보의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뭔가 입장을 내놓을까요? 왜 이렇게 현상이 나올까요?
우리가 뭐 정치를 분석할 때 항상 이 배경을 넘어서서 네. 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게 바로 당원 100% 투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들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데 당원들 중에서도 지금 한 84만 명 정도라고 돼 있지만 네.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정통 당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최소한도 반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 탄핵 트라우마를 집중하면서 결국은 결집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일종의 전략적인 그러한 발언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실수를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리고 2014년도 6월 달에 당시 친박의 서청원 그리고 비박의 김무성 대표가 대결을 했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그때 밀었어도 결국은 비박의 김무성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 탄핵이라는 것이 여러 상황 속에서 보수당을 괴멸로 갔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이제 연계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항상 얘기하는 게 현역 권력하고 미력 권력과 충돌하면은 뭐 탄핵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게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뭐 끝날 때쯤이 아니라 이번 당대표 선거 끝나고 총선 끝나고 나서도요. 네. 대통령 선거까지는 2년 이상이 남았어요. 어떻게 현재 당대표가 미래 권력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단정적으로 이거는 미래 권력이고 이 미래 권력은 그럼 반드시 현재 권력과 싸우나요? 그런 전제가 없는 거죠. 같이 공동정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안철수 만약에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고 한다면 자기의 미래 권력으로 해서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할 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자기가 당대표가 되고 미래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 동안에 대통령과 소원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할 텐데 그걸 무조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윤핵관이라는 거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거는 국정운의 방해꾼이면서 적이라고까지 대통령실에서 비판했잖아요. 네. 근데 탄핵 운운하는 거는 그 결론은 뭐였었죠?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거였었잖아요. 이 탄핵의 발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되고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아있지만 변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말 한마디, 잘못된 메시지 하나가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발 좀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좀 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3대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그 3대 개혁 속에서 연금, 노동, 교육하면 과연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더 나가서 좀 난방비 폭탄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 보급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오늘 아침 뭐 일간신문 보니까 일면 톱이 뭐냐면 30, 40대들이 빚을 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자기 소득의 반 이상을 돈을 내야 된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민생과 관련된 걸 가지고 경쟁하고 정책 경쟁 또 하나 빠지는 게 뭐냐면 혁신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자기가 당대표 되면은 지금 얘기의 국민의 힘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거는 없이 모두 다 항상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짜증나는 일만 일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점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은 없고 당심 내에서만 경쟁을 하는 거로 가져가는 그러한 룰로 바꾼 것이 여러 가지 지금 잡음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두 분 모두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 이외에 천하람 후보 그리고 황교안 후보도 컷오프를 통해서 4인 안에 들었거든요. 이들이 지닌 돌풍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뭐 천하람 후보는 나름대로 글쎄 어느 정도 선전해야 그것을 돌풍이라고 정의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천하람 후보는 굉장히 늦게 경선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몇 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순위 안에 들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른바 친윤이라는 현역 의원들 다 탈락했잖아요. 이 사안이 이런 상황이 주는 함의가 있어요. 물론 뭐 당심이 지금 뭐 책임당원 78만 명 정도 되고 대의원도 있고 책임당원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천하람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는 거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국민의힘 경선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경선. 그리고 정말 87년도, 88년도 민주화 이후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경선이란 말이죠.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람 후보가 약진하는 거, 저는 이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가 얘기하는 게 보수 내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뭐 그 부분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보수 중도라고 얘기도 좋고 보수 개혁이라고도 해줬고 중도 좌라고도 관계없어요. 좌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있다고 천하람 후보가 이준석 깨고 하니까. 근데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수년이 들었다는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 아마 이제 세대별로 약간의 그 지지 성향이 많이 다를 겁니다. 아마 30, 40대의 그 당심과 50대 이상의 당심이 다르긴 다를 거예요. 제가 보니까 50대, 60대 지지자가 훨씬 많더라고요. 네. 거의 65%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이른바 요번 유권자들, 책임당원, 권리당원, 대의원 합쳐서 50대 이상이 훨씬 많아요. 30, 40대보다 많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하람 후보가 통과했다는 거 앞으로 이제 경선 진행 상황 여러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저는 뭐 돌풍이 될지 뭐 태풍이 될지 미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국민들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천하람 후보가 좀 매기 역할을 좀 해야 돼요. 지금 김기현 후보는 오로지 윤심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탄핵 얘기까지 꺼냈고 말이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안을 볼 때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이에 과연 자신의 그 사상을 자기의 중립 생각을 좀 이른바 가치 중립, 밸류풀이라고 하잖아요. 밸류풀이. 일단 가치 중립으로 본 다음에 그다음에 자신의 주관을 넣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어느 편에 있다고 설정하고 거기다 그런 관점 스펙트럼을 보니까 자꾸만 치우치는 거거든요. 팬덤도 생기는 거고.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도 각 후보들이 아직은 시간이 좀 있잖아요. 조금 이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그래야 국민의힘이 산다고요. 그래서 저는 천하람 후보의 약진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황교안 후보도 나름대로 어떤 뭐 극우 성향이긴 합니다만 네. 국민의힘 내부에 또 그런 당심도 있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좀 평가하는 겁니다. 예. 네. 천하람 후보 그리고 또 최고위원회 2명, 청년 최고위원회 1명, 총 4명의 인사가 이른바 친 이준석계로 불리는 후보들입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사랑한다 연세 뭐 이런 대학가 응원가를 활용한 홍보물부터 좀 적극적으로 현장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지지해주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짚어볼 말이 있는데요. 지금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개혁적 보수의 기틀을 들고 있다. 그런데 아직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그 사람 4명을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죠? 이준석 개잖아요. 아니 개파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개혁할 수 있나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천하람 의원이 정말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이준석과 관계를 끌어야 된다. 그럼 좀 묻고 싶어요. 천하람 후보한테. 네. 지금 현재의 당내에 있는 친윤이라든지 윤핵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한 적 있나요? 묻고 싶어요. 자기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반대인 쪽에서는 막 하면서 나는 개혁적이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더불어서 자기의 소신.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기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4명이서 같이 하면서 합동으로 하는 거. 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개인 스스로가 뭔가 역량을 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매력적인 것을 보여줘야지. 결국은 다 큰 뜻을 보면은 패거리잖아요. 패거리를 통해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어느 정도 약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저렇게 젊은 정치인이 큰 일을 할 때 좀 더 큰 틀을 가지고 좀 바라봐라. 이제부터라도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보여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천하람 후보한테 훨씬 나은 것이지. 그리고 밖에서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왜 자기가 당권 정지됐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거는 없고 나는 무조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걸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자기 잘못한 거 없다는 거랑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적 수준이 너무 지금 함량 미달들이다. 그걸 좀 더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나름대로 책임지는 용기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들 간의 정책 경쟁 좀 앞으로는 더 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 짚어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표 2번의 미래 대장동 의혹 조사 끝마쳤고요. 그 이전에 성남FC 관련한 조사까지 총 3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에는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 위한 수순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같은 생각이세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1야당 대표를 3번이나 소환을 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죠.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소환이 된 예도 우리 헌정사상에 없고 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여러 리스크에 연루된 적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정말 지금 우리 정치가 초유의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도 초유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헌정사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핵 결정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갈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아마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법률적인 프로토콜의 문제니까 체포동의안이 요구가 될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총선에서 걱정이 된다라고 해서 당내에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아직은 뭐 분위기가 완전히 단일대우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부결되면 뭐 영장 실질 심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법원에 이제 심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 결국은 이제 검찰로서는 불구속으로 가겠죠. 불구속 기소로 가는 건데 근데 영장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또 사안의 중대성, 범죄 혐의 소명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만 없다고 해서 영장 청구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탄탄하게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바뀐 진술에 의존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엉터리 수사다, 조작 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어떠한 물증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결국은요. 네, 알겠습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 이전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좀 이끈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여러 부분에서 많은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불구속 기소라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명분을 제시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게 될까요? 일단 뭐 영장 청구하면은 국회 체포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그 설명을 누가 하죠? 그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내용이 아마 일부 나올겠죠. 왜 우리가 영장을 청구해야 될 것인가. 근데 당연히 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겠죠. 근데 저는 1차적 변곡점은 불구속 기소가 됐을 때 정말 뭐 당원 80조에 의하면 부패에 의해서 기소된 사람은 당 대표직은 이제 뭐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뭐 예외 조항은 있어요. 정치 보복 탄압일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 과연 이재명 당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난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이 법을 나한테 적용해달라. 근데 그 법은 왜 만들었었죠? 당원을 최근에 만든 거잖아요. 이런 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잖아요. 일정 방탄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이런 부당한 것이고 정치 보복이고 탄압이라고 한다면 기소되는 순간 자기 당 대표직을 내놓고 이 문제를 처리하러 한다고 한다는 용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재판에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직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다고 본다면 아마도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 대장동 문제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방탄국회에다가 여러 가지 민생을 외면한 채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쪽에다가 지금 집중하다 보면은 과연 이렇게 지금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정당 정치 연구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서로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강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야지 나름대로 민생이라든지 민주라든지 더 나가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런 대장동 문제 가지고 1년 이상을 더 끌고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민주당의 미래도 없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 이후에 잘못된 길을 가면은 총선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똑같다고 봐요. 민주당도 대장동 문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가져갔을 때 과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회의적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기소를 했을 때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액션, 행동이 일차적 변경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재판 과정 속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 지금 나왔을까? 그때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검찰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2차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앞서 최 교수님께서는 지금 민주당은 그래도 단일 대우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김 교수님 말씀처럼 기소 이후에 이 대표가 과연 이 당대표직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적인 스탠스를 취할지 그럼 그 이후에 총선까지 민주당이 지금 추세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소가 된다는 전제로 네. 이 대표가 기소가 되고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똑같은 그러한 자세를 취한다면 상당히 총선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아까 제가 국민의힘도 이러한 식의 어떤 그 당내 민주주의의 훼손 같은 거 이러한 부분들이 총선에 굉장히 악재가 된다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과 마찬가지 논리로 민주당도 기소가 된다면 지금 기소하지 안 됐다고요.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검찰도 대한민국 사법 체계 안에 있는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독재를 하고 유린한다 하더라도 검찰 기소를 했어요. 법 절차에 따라 기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검찰이 저기 엉터리고 조작이고 독재다, 검찰 독재다라고 나간다면 글쎄 저는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악재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그랬던 거 아니었겠어요? 선거 과정을 말이죠. 근데 그게 연장에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 행동을 취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기소가 뭐 기정사실로 돼 있는 게 사실이니까 네. 그들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는데 민주당이 똑같이 한다? 전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여러 목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내. 근데 아직 기소도 안 됐고 그러니까 정확한 물증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소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런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그 이제 행동 여하에 따라 다른데 오히려 기소가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마 이재명 대표 사퇴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대선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당대표 선거 나왔잖아요.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판단을 하겠죠. 자신의 유불리도 당연히 따질 것이고 민주당의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따질 텐데 저는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대표직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소가 된다면은 뭐 당원 80조를 의식하지 않아도 네. 대표직을 내려놓고 정말 판단을 받겠다라는 게 당당한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근데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내용이 뭐냐면 네. 누가 잘하나를 해야죠. 지금 우리 정치판을 보면은 누가 못하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국민들은 그런 의미에서 좀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여야 모두가 빨리 복원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참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검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을 고려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또 다른 수사 포인트 중 하나가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의 연관성입니다.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범이다. 이 부분이 적시되진 않았습니다만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직이라고 알려진 김 씨 구속된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진술들이 좀 나올까요? 제일 큰 문제가 아마도 아주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비자금을 정치권에 유입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총선을 앞두고 유탄을 맞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상당수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폭발성이 강한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뭐 영장에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대북 송금 문제 포함해서 가장 큰 거는 김성태 회장을 모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화를 받은 기억은 난다라든지 만약에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결정적 증거에 의해서 아는 사이라는 스모킹건이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대장동 문제, 지금 대북 송금 문제, 또 성남 FC 문제 등등 이 세 가지 축으로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재명 지금 대표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대위기를 맞이할 거다. 그럴수록 더욱더
제가 항상 얘기지만 선당 우선한 말을 많이 쓰잖아요. 당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생당사, 자기가 우선이고 당이 나중이다라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정치 문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 좀 거쳐가서 국민들에게 좀 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본질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네, 역시나 같은 의견이세요? 이건 당 대표가 여당 대표건 야당 대표건 제 1야당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에 너무 많이 연루돼 있는 것 모르겠어요. 어느 게 실체적 진실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자체가 한국 정치의 큰 비극이에요. 지금 뭐 야당 여당이 뭐 정책은 거의 실종됐잖아요. 협치는 아예 온데간데 없고 이 부분은 정말 전 여야가 좀 협약을 맺어서 신사협약까지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기한까지는 이 지금 사법적인 건 놔두자 검찰에. 그리고 나는 민생용으로 갔으면 어떨까. 근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네. 기대 난망입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의 정치권 볼 수 있게 기대해 보면서 지금까지 최창렬 특임 교수, 김영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